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고생하셨습니다. 53기, 2025년 53기에 이 법원직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험 보는 당일은 그래도 날씨가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좋았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고 진정으로 완주했음을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하셨고요. 마지막 날 지난 금요일 저녁 때 제가 저쪽에서 검찰 교정 수업이 끝나고 9시 반쯤에 왔더니 그때까지 공부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맞바로 내일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밤 9시 반까지 남아서 공부한다는 거. 그래서 참 멋진 모습이고 우리 방문각의 이준현 체험팀이 자 앞으로 미래가 밝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진심으로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결과, 좋은 성적 나올 것이고요. 그냥 이렇다 저렇다 커트라인에 대해서 말이 많을 텐데 자 흔들리지 마세요. 커트라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하나의 예상만 할 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그 커트라인 밑으로 또 점수를 받은 분들이 한 보름 동안 또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살까봐 제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왔다 다녀갔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학원에서는 우리 방문학에서는 이준현 체험팀에서는 다들 성적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모국을 통해서 일일 모국을 통해서 국어, 국사, 영어에 연습을 많이 했더니 거기서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좋은 점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영어가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평균 성적이 많이 올라간 듯 보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고마운 현상이고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법원직에 독립된 건물로 옮긴 다음에 제가 규율을 좀 엄격히 했죠. 그 이유는 다른 분들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잘 따라주시고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호흡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거 제 가슴속에 오랜 동안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라고 법원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형사순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소법에 자, 일단 기출 문제 분석을 좀 먼저 해보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그 자료란에 그 파일이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프린트해서 드렸죠. 자,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7년간의 우리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올해 아주 이례적으로 소송의 주체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죠. 보통 두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출제를 하다가 재작년처럼 이렇게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5분의 1 정도 출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2019년도에는 6문제까지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수능의 주체 파트에서 출제를 많이 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의 관할 또 진술거부권, 무죄 추정 아주 간단한 예전에 많이 기출되었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암만 해도 여러분들이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사 파트. 자, 수사 파트는 5문제 정도면 적절한 분배였습니다. 적절한 분배였다고 평가되어지고요. 5문제 정도는 뭐 좋게 출제가 되었어야 되죠. 그러나 이제 늘 출제를 했던 고소 파트. 여기서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조금은 이례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제수사 파트에서 물론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구속이니 압수수색이니 특히 압수수색에서는 최신 판례 좀 이따 제가 또 다시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최신 판례에 대한 우리 대비를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특히 최신 판례는 전범위 모의고사 즉 파이널 3세션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식으로 접근을 했었죠. 자, 그게 그대로 주요해서 아주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소제기 파트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좀 적게 출제를 했었죠. 이것에 대한 반성적 어떤 생각으로 출제를 올해는 세 문제나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세 문제는 좋게 나오죠. 공소제기 방식, 그다음에 뭐 재정 신청, 공소시효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건 출제는 적절한 분배였다라고 평가되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판 절차, 그다음에 증거 재판, 이게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제4편의 공판이라 부르죠. 자, 아무래도 뭐 가장 많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예년에 비해서 뭐 비슷한 이런 분배로 출제가 되었었다는 거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증거 재판, 그다음에 공판 절차, 뭐 분량이 많음에 여러분들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량이 많음에 고생을 했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다음에 상소재심.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상소재심이 이례적으로 5문제, 6문제 이렇게 출제를 많이 했다가 올해 이례적으로 좀 적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 상소재심에 관한 문제가 소송의 주체 파트로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적게 출제를 좀 한 경향에 있다. 상소재심이 우리 법원직에서는 출제가 일정 부분 매년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상소 파트에서 많게는 3문제, 그다음에 재심에서 또 그 뒤에 있는 부분에서 뭐 한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곤 합니다. 보통의 부분이. 그다음에 형집행과 특별 절차 출제를 안 할 때가 더 많죠. 다만 이제 형집행은 뭐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것이고, 뭐 나올 때도 있어서 우리가 대비를 하지만, 그다음에 특별 절차에서 뭐 약식 또는 즉심 뭐 이런 것들 출제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다음에 종합 문제가 한 문제, 종합 문제는 선지를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뽑아서 그렇게 구성한 문제이죠. 종합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은 어렵죠. 제가 문제 풀 때 항상 매뉴얼을 드립니다. 우리 파이널 하면서 얼마나 제가 강조드렸습니까? 실력과 합격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제가 외침을 많이 했었고, 또 하나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딱 시험 볼 때 박스 형식 나오면 무조건 패스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모르는 선지, 생소한 선지 나오면 무조건 패스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를 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풀려고 했다가 시간 다 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조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버려도요, 뭐 92점, 88점 맞는데 지장 없다고요. 92점, 88점만 맞으면 그냥 천국에 있는 점수입니다. 그만큼 좋은 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매뉴얼대로 갔어야 된다. 또 현장에 계시는 또 내년을 대비하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봤고, 뭐 또 제가 또 이거 넣어놨나? 이상하다 이거. 네네. 아까 이거 제가 분석해드렸던 거죠? 네네. 분석해드렸던 거 똑같죠? 네. 왜? 다시 나오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형식별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형식별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선지가 100개 선지입니다. 25문항에 선지 4개씩. 다행히 이번엔 박스 형식이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고르기만 있었습니다. 단순 사지선다로. 그래서 이제 좀 더 총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쉬웠다. 그다음에 예년보다도 쉬웠다. 작년보다는 훨씬 쉬웠고요. 그래서 뭐 충분히 고득점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0개 선지에서 판례를 묻는 선지와 조문을 묻는 선지를 비교 분석을 했더니, 자, 판례를 묻는 선지가 아무래도 형사법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형소법에는 조문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법령에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소법 조문, 규칙, 그다음에 다른 법령에 있는 조문 내용, 그래서 일정 부분은 항상 나온다. 자, 이 2021년도에는 44개나 나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조문 규칙이 중요하다. 근데 대법원 공부할 때 조문 규칙, 조문 내용을 등한시합니다. 그거는 절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조문은 절대적으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조문에 대한 분석, 조문에 대한 해석이 바로 법학입니다.
또 그것에 대한 결론이 바로 판례이고요. 그러니까 조문과 판례는 항상 연동되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통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스 형식의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사례 형식의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옳은 것 고르기도 단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이거는 굉장히 쉬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면에서도 뭐 무난했지만 이 형식면에서도 쉬웠다라고 평가되어지고요. 자, 옳은 것 고르기가 7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었고, 또 박스 형식의 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형수법은 올해 굉장히 편했다,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프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면에 그 전 페이지 통계표 나오는 그 전 페이지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계정 그 올라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표시 바로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보시면 거기에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자, 이 프린트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간 볼게요. 중간에 있는 거 볼게요. 대법원 기출되었던 선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출된 선지는 5회독, 4회독 이상에서 무조건 반사적으로 나오게끔 해야 된다. 키워드 탁탁 나와서 그냥 탁탁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시간을 절약하고 더 어려운 문제도 또 생소한 선지 문제도 풀 수 있다. 자, 기출된 선지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기출된 선지라서 아주 쉽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은 시험이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두 번째 줄 보면 그 중간에 정중앙에 있는 그 단락에 두 번째 줄 보면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로서 이제 좀 더 풀어드릴 게 일책형 문제인데요. 8번에 4번 선지, 9번에 2번 선지, 제가 촘촘히 분석해 놨죠. 25번에 4번 선지, 그다음에 10번에 4번 선지, 13번에 2번 선지. 자,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파이널 2 세션 과정에서 제가 이론 요약 정리할 때 정리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이론 요약 정리가 우리 파이널의 2 세션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나는 기출 문제만 풀고 말 것이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 요약까지 정리를 해야만 플러스 알파를 채우고 그래야만 고득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들이 지금 여기 형소법에는 고작 4개, 5, 6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자, 민법이나 타 법률에서는, 타 과목에서는 더 많이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들도 나옵니다. 물론 기출된 선지를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또 그렇지 않은 문항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되지 않았던 중요 판례라든가 중요 선지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파이널 과정을 끝까지 수강하시고 완주를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최신 판례로 구성된 선지들. 자, 최신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각 법과목 모두 최신 판례는 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 뭐 일책경에 3번에 1번 선지, 5번에 통으로 다 최신 판례 선지, 13번에 1번, 2번 선지, 16번에 1번 통, 1번, 2번, 3번, 4번 선지 다 이거 파이널 3 세션 과정에서 전범위 모의고사 할 때 전부 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신 판례 다 정리해드렸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3세션, 3세션 과정에 그 전범위 모의고사에 체크를 해드렸던 것과 별표 친 거, 최신 판례 문제는 무조건 다시 한번 보고 와라. 특히 전날, 전전날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아마 우리 수강생분들은 다 그렇게 보고 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가서 체감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죠.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격적인 기출문제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바꾸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일책형 문제입니다.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프린트 나눠드렸죠?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일책형 문제니까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봤더니 먼저 증거 보존에 관한 문제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증거 보존은 184조.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임 판사님에 의한 이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84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임 판사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221조에 의해 증인신문 절차도 있죠. 자, 검사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수임 판사님의 힘을 빌린다.
또 피고인 피의자 쪽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이런 것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그러면 우리 1번 선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이 나왔으면 아마 221조에 나와 있는 증인신문 절차일 겁니다. 자, 여기 키워드죠. 번복할 염려. 자, 지금 참고인 조사를 하려 했더니 참고인이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참고인 조사 거부에 대비하기 위한 게 바로 221조에 2에 나와 있는 수임 판사님에 의한 증인신문 절차가 됩니다. 따라서 참고인이 조사 거부한다, 출석 거부, 또 진술 거부, 이럴 때만 이 수임 판사님에게 달려가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 이 번복할 염려, 지금 참고인이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나 진술했습니다.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번복할 염려가 있다? 자, 이것은 기억나죠? 위헌 결정 두드려 맞고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221조의 2에 제2항 삭제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번복할 염려만 가지고는 증인신문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자, 1번에 정답이 딱 나왔습니다. 1번 찍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간을 버는 거예요. 1번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이거 키워드가 이거죠. 필요적 공범관계. 제가 일반적인 공판기일에서의 문제와 여기 증거 보존에서의 문제를 두 가지로 구별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마치 공판기일에서는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 공범인 공동표결의 경우에는 증인 적격이 있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증거 보존 절차에서 문제입니다. 이 보존 절차에서 문제입니다. 보존 절차에서는 막 지금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필요적 공범이라 할지라도 증인신문 해야죠. 그래서 그건 증인신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공판기일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 전, 자, 이 판사님은 수임 판사님이십니다. 증인신문을 실시할 때, 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통지를 해서 뭔가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통지하여야 한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히 221조 2의 제5항, 옛날에는 참여케 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위헌 결정을 두드려 맞고 반드시 참여케 하여야 한다. 그래서 통지하여야 한다, 참여해야 된다.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4번 선지 갑니다. 자, 4번 선지 아주 이것도 유명한 판례이죠. 이 판례 유명한 판례이고, 제가 보통 위수증은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위수증이지만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는 게 딱 두 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했던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번복 진술 조사 방식, 두 가지였죠. 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 자, 증거 보존 절차에서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통지를 했어야 되는데, 자, 미리 통지하지 않고 갔다. 자, 그러면 나빠요 되죠. 통지하여 참여의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통지를 함이 없이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통지를 함이 없이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건 위법한 절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위수증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증거할 수 있으면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 조사를 마쳤다면, 이때는 별다른 이의 없이 증거 조사를 마쳤고 그다음에 증거라면 동의했다고 했죠. 아주 이례적으로 예외적으로 증거 동의의 대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증거라면 동의했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증거 능력이 부여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위수중이지만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판례였습니다. 따라서 뒤에 보면 위법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된다는 거 확실하게 해두시고, 그래서 키워드 탁탁탁 찍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는 1번 선지에 정답이 있으니 1번 선지 딱 찍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는 이러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당사자 능력과 그다음에 수능 능력. 원래 당사자 능력과 수능 능력은 제2편의 소송의 주체 파트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른바 종합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종합문제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선지는 피고인 쪽에, 피고인의 당사자 능력 쪽에 나오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청산 종결이 될 때까지 법인은 존속하게 되고 당사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되냐면 청산 종결 등기가 되기 이전 내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 행위가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고 청산 종결 등기가 된 이후에 자 아무리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사 개시 그다음에 공소 제기가 되어서 아직까지는 할 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했다시피 청산 종결 등기는 법인의 대항 요건에 불과합니다. 대항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청산 사무가 사실상 남아 있다면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사가 진행됐고 공소 제기가 되어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법인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할 일이 남아 있다면 청산 사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청산 사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으면 법인도 끝나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법인의 당사 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선지 가겠습니다. 당사 능력은 수능 조건입니다. 여기 자 속지 마시고 이번 당사 능력이 소멸되면 이른바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면 328조에 따라서 공기결 때리죠. 공기결, 공소기각 결정.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소기각 결정 사유는 공사경포. 공은 공소 취소되었다. 사는 사망했다.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그다음에 경은 권한의 경합. 포는 포함되지 않으면 명백할 때 이럴 때 가는 것입니다. 이때 수능 조건이면 위에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재심 절차에서 재심 판결 선고 전에 사망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강조드렸는데 이거 438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조문이에요, 조문. 조문 문제라고 판례가 아니라 조문 문제인데 자, 재심은 뭐죠? 네, 명예회복을 위한 겁니다. 명예회복을 위해서 내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나는 무죄다. 이거 무죄. 그래서 명예회복을 위해서 진행되는 게 재심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재심은 쭉 진행이 됩니다. 일반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사망하면 절차가 끝나죠. 공기결 때리고 끝을 냅니다만 재심은 명예회복이기 때문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또는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공소기각 결정을 때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438조 특히 2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2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 피해자가 법인일 때 자, 대표자가 나서죠. 대표자가 나서고요. 이때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대표할 때는 각자 자, 조문입니다. 27조의 조문. 대표자가 나서게 되고 물론 대리인을 대신 출석해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을 때는 각자 대표한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민법도 각자 대표, 형사법도 각자 대표, 싸그리 각자 대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아유 기출이 한 10번은 더 기출되었을 겁니다. 반벌죄에서 희망하지 않는다는 불원, 철회 이거 의사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14세 된 이 중학생이 혼자서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여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이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음. 우리도 혼자서 할 수 있음?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공부는 혼자서 안 됩니다. 빨리 오세요.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봐요. 저희들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부터 여기 현장에도 오셨지만 1월부터 시작해서 평균 80점을 받았습니다. 아마 더 좋은 성적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작년에도 1월부터 시작해서 83, 84점으로 3명이나 됐거든요. 올해도 아마 그 정도는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열심히들 했습니다. 1월 달부터 와서 아무것도 제로 베이스에서 제로 베이스 맞죠? 1월 달? 완 제로 베이스. 민법의 민자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와서 6개월 만에 하는 거 6개월도 아니죠. 5개월 22일 만에 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간절한 소망으로 했으면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80점 연장에 나온 분 80점 받았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채용관리반 출신입니다. 채용관리반도 그렇고 워낙 열심히 하셨고 그건 제가 산증인으로 증언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선 변호인. 자, 1번 선지. 또 나왔네.
최근에 국가직에서도 기출되었고요. 또 최근에 바뀐 아주 중요한 전원합체 판결이기도 하고요. 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몇 번씩 연습했던 겁니다. 자, 1번 정답이 될 겁니다. 자, 33조가 국선변호에 관한 조항이고요. 여기에서 국선변호 또는 표류적 변호 사건, 자, 여기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이거는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때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이제 작년도 판례로 바뀌었죠. 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도 포함시키자. 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도 포함시켜야만 폭넓게 변호인이 붙을 수 있고 그래야만 피고인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도 국선 변호를 세운다 안 세운다? 세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도 이렇게 자 지금 변호를 세우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2번 선지갑니다.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어서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 자 보세요.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1심의 재판부가 국선을 선정했겠습니까? 그렇다면 항소법원도 그를 존중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존중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3번 선지갑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으면, 자, 특히 빈곤, 자, 빈곤을 이유로 33조 제2항에 빈곤을 이유로 국선을 세우는 것은 청구 국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가타부타, 자, 빈곤하다 아니다 또는 국선 변호를 세운다 안 세운다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결정을 하지 않았다, 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위법한 절차가 됩니다. 또 이 결정에 대해서는 만약에 결정을 했다 하면 이건 403조 1항에 따라 항고할 수 없는 것이고, 403조 1항 뭐죠? 판결 전에 수용 절차에 관한 결정 항고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번 얼마나 많이 우리 연습했습니까? 시각장애인, 때로는 우리가 문제 풀 때 시각장애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잘 안 보여 문제가 정답이. 자, 시각장애인들은 서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변호인을 붙여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분들은 어디로 가죠? 자, 33조 3항. 33조 3항으로 갑니다. 33조 3항이 뭐예요? 자, 지능, 나이, 이러한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33조 1항에 따라 가는 게 아니고 33조 3항. 자, 그럼 조문을 반드시 조문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조문 숫자를? 그거 아니에요. 그냥 33조 3항에 따라서 1항인지 3항인지 몰라도요. 뒤에 있는 문구 볼게요. 자, 반드시 변호를 선정해야 하는 게 아니다. 즉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맞는 자, 선지가 됩니다. 33조 3항으로 가는 겁니다. 청각장애인도 33조 3항으로 갔죠. 자, 그럼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도 제2편의 소송의 주체에 관한 문제, 3번 문제 변호인 문제도 소송의 주체에 관한 문제, 4번도 제2편의 소송의 주체에 관한 문제. 관할 중에서는 가장 아마 쉽게 출제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보시면 제4조가 토지 관할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죠. 지방법원의 지역적 분배의 문제, 범죄지, 그다음 피고인의 주소고소, 그다음에 현재지, 셋 중에 하나 기억나시나요?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셋 다 모두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 범죄지, 주소고소, 그다음에 현재지가 따로따로 있을 확률이 높으니 하나의 사건에 토지 관할권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이걸 관할의 경합이라고 부르고요. 관할이 경합되면 검사는 아무데나 자, 이렇게 뭐 골라서 아무데나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자, 재판적 사이에 우열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피고인이 현재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이 자체로 관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지나 주소고소가 아니더라도 위법은 없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피고인의 현재지에
여기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범죄지나 주소 고소가 아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선지 맞는 선지고요. 자, 2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관련 사건에 관할 쪽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고요. 사물관을 달리, 이게 키워드죠. 한 놈은 단독이고 한 놈은 합의부입니다. 한 놈은 단독이고 한 놈은 합의부라면 자, 사물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누가? 합의부가 처리한다. 무조건 사물관을 달리할 때는 뭐 하고 자시고 필요 없이 무조건 합의부가 처리합니다. 따라서 지금 무조건 합의부, 자, 여기인데 수계 관련 항소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항소사건에 주목하시고, 자, 고등법원이라면 이거는 합의부가 올라온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면 단독이 올라온 사건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 놈은 단독이요, 한 놈은 합의부. 자, 이게 지금 항소심에서 자, 이와 같이 관련되었음. 그렇다면 무조건 합의부. 자, 무조건 합의부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고등법원이, 무조건 고등법원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합의부 사건을 담당하는 게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이 무조건 처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단독인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자, 사물관을 달리할 때는 무조건 합의부. 토지 관할은 묻지 않습니다. 토지 관할의 경우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면 무조건 합의부가 처리합니다. 토지 관할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고등법원이, 여전히 합의부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이것도 많이 기출되었던 것이고, 자,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는 다 기출된 선지들입니다. 기출이라면 우리 직렬은 물론이며 타직렬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선지 볼게요. 제6조. 6조는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는 신청을 받아서 이거 공통되는 바로 위에 상급법원이 처리하게 되어 있다. 신청을 받아서 바로 위에 공통되는 상급법원이 처리하게 되어 있다. 자, 근데 여기 또 나왔네요. 방금 전에 나왔던 거 있죠? 자, 하나는 지방법원 항소법입니다. 하나는 고등법원입니다. 지방법원 항소법하면 단독이 올라와 있고요. 지방법원 합의부 중에 하나가 같아요. 지방법원 합의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위에 2번 선지처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이걸 지법 항소부라고 부르게 되고요. 고등법원은 합의부.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과 합의부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얘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제10조에 따라서 무조건 누가? 고등법원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자, 이 사물관할 달리함으로 이거는 위 조항에 따라서 병합 심리할 수 없다. 제6조에 따라 병합 심리할 수 없고 제10조에 따라 합의부인 고등법원이 당연히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2번 선지 다시 올라갈게요. 2번 선지 올라가서 2번 선지대로 처리하게 된다. 알겠죠? 부산고등법원이 또는 고등법원이 자, 직접 땡겨서 병합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6조에 따라 공통되는 바로 위에 상급법원인 대법원이 처리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4번 갈게요. 범죄 성질, 지방 민심 등으로 인해서 관할 이전이죠. 제15조에 나와 있는 제15조에 나와 있는 관할 이전이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것은 앞에 주어 있죠. 앞에 주어가 검사라면 신청하여야 한다로 끝내야 되고요. 앞에 주어가 피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자, 다행히 검사로 시작되어 있는 이러한 이 문장에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끝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였고요. 자, 또 뭐 이상하게 자꾸 나와 이거 진짜. 자, 뒤에 보면 맨 끝에 가면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요거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자, 뒤에 불복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자, 403조 1항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거죠. 항고할 때 403조 1항은 항고할 수 없다는 조항이었습니다. 403조 1항에 뭐뭐 있죠? 첫 번째, 법원의 관할. 두 번째, 판결 전의 수용 절차. 자, 이게 분명히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이죠.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이므로 403조 1항에 따라서 항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고할 수 없습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도 없고요. 자, 그래서 4번에 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다음에 5번 갑니다. 압색 나와 있죠. 압색, 자,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비교적 최신 판례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전범위 모의고사 할 때 생생하게 기억나실 거예요. 또 최근에 국가직 검찰 교정직에서 기출되었던 선지를 그대로 인용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범위 모의고사 때 분명히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에는 비록 없었지만 뭐 최신 판례 우리 하면서 다 연습했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압색영장에 기록되어 있는 압수할 물건 굉장히 엄격히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피고인 피의자의 재산권도 보장할 수 있고 인권도 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압수할 물건에 봤더니 마치 정보 처리 장치에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자, 그 다음에 또 USB, 그 다음에 외장하드 등 이런 것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핸드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핸드폰을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핸드폰을 USB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휴대전화는 여기에 들어가기도 뭐하고 여기에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거 못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다면 자,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 처리 장치와 USB 등 정보적인 매체만 기록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러한 영장으로는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휴대전화기와 일반 컴퓨터, 태블릿 PC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휴대전화기 한번 꺼내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문자와 얼마나 많은 사진과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컴퓨터와 잽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를 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USB를 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핸드폰이 영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핸드폰을 압수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최근에 국가직에 기출된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전범위 할 때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이고요.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압수조서 작성하고 압수물 목록 작성해서 압수를 했다면 압수조서는 수사기관에서 보관하는 것이고요. 압수물 목록은 현장에서 바로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현장에서 바로 교부해야 됩니다. 자, 129조 나와 있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선지 갑니다. 3번 선지도 최신 판례죠. 자, 최신 판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 파이널 3세션 과정에서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때 문제 푸는 형식으로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기억 날 겁니다. 자, 임의제출물 218조 영장주의 예외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임의제출물의 압수에서 임의성이 중요한 것이고, 자, 임의성은 누가 입증합니까? 피고인 아니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피고인에게 거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딱 두 개만, 피고인에게 거증 책임을 지운다 해서 명상 이렇게 외웠던 적이 날 겁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진실 플러스 공공, 명예훼손죄에서 진실 플러스 공공, 그 다음에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이 두 가지만 피고인에게 거증 책임을 지우고 나머지는 다 검사에게. 그렇다면 이거 나머지니까 임의성과 관련되는 거니까 검사가. 4번 선지 이것도 우리 전범위 모고할 때 제가 해설지에서 그 뒷부분을 잘 보시라고 하면서 뒷부분 강조드렸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넘버링 하면서 강조드렸던. 그다음에 이거 최근에 우리 국가직에서도 기출되었던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요. 자, 이거 보세요. 영장에 의해서 압수 대상물에 관한 확인 조치가 끝나면 자, 그것으로 압수 절차는 종료. 따라서 혐의 사실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이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압수 직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물 목록 작성 교부 의무를 혜택업할 수는 없다. 즉, 자, 지금 압수물 목록은 압수가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끝난 뒤에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는 겁니다. 근데 수사기관이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확인 조치 끝나고 나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추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압색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목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딱 잘라버린 사건입니다. 자, 우리 대법원이 볼 때는 아니다. 니들 확인 조치가 끝나면 압수 절차는 종료된 것이고 그때 막바로 교부를 했어야 된다. 뒤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수사는 압수 절차 종료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후 절차에 불과하므로 자, 압수물 목록 작성 교부를 했대 거부할 수는 없다. 자,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터집니다. 내년에 우리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6번 갑니다. 국민참여재판. 참으로 쉽게 출제를 하겠다는 몸부림이 느껴지는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쉽게. 1번 볼게요. 국참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일단 국참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은 아예 필요 없는 결정이에요. 아예 저거 없어도 됩니다. 국참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결정입니다. 근데 누군가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다툼이 있어 그걸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국참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거는 아까 했던 사회 3조 1항. 사회 3조 1항이 뭐예요? 판결 전에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따라서 이건 판결 전에 수능 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2번 갈까요? 자, 간이 공판 절차. 이거는 간이하게 빨리 가는 겁니다. 간이하게 빨리 간다. 빨리 가는데 국민 참여재판은 말이죠. 일반 배심원들이 들어옵니다. 만 20세 이상의 배심원들이 들어오는 이런 공판 절차에서 가뜩이나 재판 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들어온 마당에 간이 공판 절차라는 이러한 시각으로 빨리 진행해버리면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 절대 이 국참에서는 간이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맞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갈게요. 자, 국참 합의부 사건만 국참을 진행할 수 있죠. 자, 국참을 진행하던 중 공소 사실의 변경, 이른바 공소장 변경입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말미암아 대상 사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즉 단독 사건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국참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이왕 배심원들 불러온 마당에 단독으로 공소장 변경되었다 해서 배심원들을 다시 집으로 보냅니까? 아니라고 했죠? 국참으로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만 20세 이거 외우라고 했죠? 19세가 아니에요. 20세입니다. 10세. 자,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로 축출합니다. 자,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보석. 이 보석도요. 최근에 출제된 것 중에서 가장 쉽게 출제를 하려는 이런 시각에서 낸 문제 같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보석에 관한 결정하기 전에 검사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97조 1항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의견을 묻는다. 자, 제가 보통 저거를 여러분께 제시할 때는 묻는 척한다 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법원은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는 조문에 불구하고 검사 의견을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제가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1번 맞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보석 조건을 정할 때 범죄 성질, 죄상, 증거 증명력, 그다음에 피해자 배상 등 범행 후 정황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99조 제1항 보면 보석 조건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고려한다는 조항이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성질, 죄상, 증명력, 전과, 성격, 환경, 자산 이런 것들 이렇게 고려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 이거 자, 예전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었다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걸린 겁니다. 왜? 자,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요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짐 싸고 나가려다가 검사가 한마디 즉시 항고를 해버리면 짐 싸지 못한 채 나가지 못한 채 깜빵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떨어졌고요. 지금은 더 이상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보통 항고. 자, 403조 1항은 아까 소개했던 겁니다.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에 손질 차에 관한 결정을 항고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중에서 403조 2항 구금, 압수, 환부, 보석, 감정유치. 다시 403조 2항은 구금, 압수, 환부, 보석, 감정유치. 이것에 관한 것은 보통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어머, 집행유예. 자, 331조 제가 공들여서 정리해드리는 조항 중에 하나이죠. 331조 이거 구속영장의 실효 조항입니다. 구속영장이 당연 상실되는 것이다. 구속영장의 당연 실효 조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 뭐가 있냐면 면소, 공소기각, 그 다음에 무죄, 그 다음 유죄 판결로 집행유예, 그 다음에 선고유예, 그 다음에 집행면제, 그 다음에 벌금부활효 이런 것들 떨어지면 자 구속영장은 실효됩니다. 더 이상 구속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중에서 집행유예를 떼서 이렇게 하나로 문제를 만든 겁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이거 구속영장은 실효됩니다. 구속영장이 실효된 마당에 보석이 왜 필요합니까? 구속영장이 실효된 마당에 보석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보석도 당연히 상실됩니다. 보석 효력 당연히 상실됩니다. 104조 2. 104조 2. 자, 여기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번 문제 갈까요? 공소시효.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도 나름 뭔가를 냈습니다만, 자, 그리고 우리가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제 2단계 이론 요약 정리할 때 봤었던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좀 정리를 했을 거라 생각 듭니다. 자, 1번 선지 갑니다. 8번은 좀 난도가 있었던 문제라고 자, 볼 수 있고요. 공소시효의 정지, 연장, 배제. 갑자기 공소시효를 정지하면, 갑자기 공소시효를 배제하면 피의자에게 대단히 불리합니다. 공소시효 정지, 배제 자체가 피의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 갑자기 저게 들어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소급표를 줄 것인가? 에 관해서 자 이렇게 한다고 했죠.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소급 적용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후라면 저 사람의 피의자의 신뢰 지켜야 될 사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소급 적용해서 안 된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소급 적용할지에 관해서 저렇게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 적법 절차 원칙과 소급 금지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 자,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2번 갑니다. 공소시효 정지 우리가 뭐 지겹도록 했던 것이고 그 중에서 253조 3항 이 조문 숫자를 암기하면 좋은데 암기를 다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화내지 말고요. 자 이거 네가 화냈잖아. 안 돼. 제가 화내고 있죠. 국외로 도망갔다. 자 국외 도피 국외로 도망가면 이때는 정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지토록 하는 이유는 자 국외로 도망간 놈에 대해서 이거를 정지해서 그놈을 유리하게 만든다고 안 된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범인을 나중에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차원입니다. 받으시면 되겠고요. 국외도피. 자, 그다음에 3번. 자, 2번, 3번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죠. 둘 다 253조 3항 국외. 자, 국외에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서 국외에 있을 때만 정지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자 여기 볼게요. 형사처벌 면할 목적이 있다. 똑같이 형사처벌 면할 목적이 있으면 정지. 자 만약에 저 형사처벌 면할 목적이 있었다면 이건 정지합니다. 정지하고 철저하게 형벌에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형사처벌 면할 목적이 없었다면 이거는 자 정지를 할 이유가 없죠. 그죠? 면할 목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갔으니 이건 공소시효가 그대로 진행합니다. 지금 여기 볼게요.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판례와 관련해서 중국 수감 판례도 있었고 일본 밀양 판례도 있었죠. 여기 볼게요. 형사처벌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 자,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
그렇다면 면할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목적이 없다. 객관적 사정. 이때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가 아니라 유지되지 않고, 그래서 정지되지 않습니다. 밑으로 가는 거로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 꽃다발 걸어준다는 거 기억나세요? 완성되었다 축하 꽃다발. 자,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객관적 사정의 대표적인 것이 중국 수감 8년 동안 복역한 사건 기억나죠? 일본 미랑 그것이 대표적이었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있죠? 자, 병역법. 해외여행 갈 때는 반드시 병무청장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병무청장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로 가거나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 기간 연장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없이 기간 연장 받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이 끝난 뒤에 계속하고 있다면 이건 병역법 위반으로 범죄가 됩니다. 이거는 허가 받지 아니한 채 외국에 있는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입니다. 따라서 뒤에 보면 그 이후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더라도 이 정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볼 수 없고 그냥 범행 종료일인 그 국외 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막바로 진행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시간적인 추이별로 바라보면 이 내용이 됩니다. 제가 즉시범이라는 것도 강조 많이 드렸었고요. 이거 어떤 대목이냐면 예컨대 15일짜리의 허가를 받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에 일이 있어서 여행 가든가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 15일짜리 허가를 받아갔기 때문에 15일 동안만 해외에 체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좀 더 기간이 좀 필요하다.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장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는 연장 허가를 아예 신청조차 할 생각도 아니한 채 이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하면 종전의 허가 기간이 끝난 날 바로 이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종전 허가 기간이 끝난 날 바로 다음날 0시부터 만료일 24시 또는 그 다음날 0시부터 막바로 이거는 잘못된 국외 체류가 됩니다. 그때 막바로 성립하는 즉시범이고 따라서 이때로부터 공소시효는 진행되는 겁니다. 공소시효는 언제 진행되냐면 범죄행위 종료시. 즉시범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자마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외 체류를 계속하면 그때 막바로 완성되는 즉시범이고 따라서 그때로부터 공소시효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물 터질 겁니다. 이거는 기출이 되지 않았던 이런 선지입니다.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파이널 2세션 단계에서 정리했던 것이고요. 자, 9번 갑니다. 9번 전문 증거. 이것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이죠. 정답 뻔하게 나와 있고 기출 몇 수십 번 되었던 거 나오죠. 자, 9번 1번 선지 볼게요. 재전문 진술 또는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재전문 진술 나오면 이중의 전문 이거 증거는 주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로 동의하면 몰라도 전문 증거는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죠. 위수증은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전문 증거는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케이. 재전문 진술 기재한 조서 잘 정리해 두시고 그러나 재가 빠지고요. 그냥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면 그거는 증거 능력을 줍니다. 물론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만 제자가 붙었기 때문에 증거라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진술 거부권 행사. 자, 요거는 이제 보통 기출이 됐던 건 이게 기출 많이 되었죠.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거 가지고 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그래서 이건 314조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314조에 따른 여기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4번 나왔잖아요. 이건 기억나죠? 이거는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든 정당하지 않게 행사했든 증인이 잘못한 걸 가지고 왜 피고인에게 덤탱이에 씌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31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진술 거부권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두 번 나왔다가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다가 이번에 나왔어요. 이거를 자 볼 때는 이거 같이 보면 돼요. 같은 맥락을 바라보면 되고요. 이것도 자 피고인에게 아주 정당하게 주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진술거부권입니다.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314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요. 여기 보시면 진술 내용을 문제시 삼을 때는 전문 증거로, 그러나 존재 자체가 문제될 때는 전문 증거가 아닌 이른바 비진술 증거처럼 원본 본래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자 3번 선지 맞는 선지고요. 3번은 뭐 몇 수십 번 기출된 것이고요. 자 10번 갑니다. 법원의 증거 결정. 자, 요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출된 선지를 통해서 또 2단계 이론 요약 정리를 통해서 다 했던 부분입니다. 자, 특히 뭐 웬만하면 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볼게요.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 체부라 부르죠. 체부 결정, 법원의 재량. 따라서 필요치 않다면 이거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증거 신청에 대한 체부 결정은 법원의 재량, 필요치 않다면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여기 키워드 이거. 변론 종결했습니다. 자, 변론 종결한 뒤에 가서 증인 신청을 했다. 재개 여부가 재량입니다. 재개 여부가 변론의 재개 여부가 재량이므로 반드시 무조건 제기하여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변론 종결한 뒤에 변론을 제기하는가 여부는 재량, 따라서 반드시 제기하여 증인 신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선지고요. 여기도 재량, 저기도 재량,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 여부 결정, 재량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외에는 달리 불법 헌법이 없다. 여기도 불법 헌법이 없다는 건 436이랑 다시 한번 판결 전에 수능 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자체로 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판결 전체를 상소 이유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요. 아이고 3번 진짜 3번 틀렸으면 A, E 욕할 뻔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피고인의 철회한 증인 법원이 얼마든지 직권으로 증인 신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실제 진실 발견의 핵심이므로 얼마든지 직권 증인 신문 가능하다고 했죠.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고요. 따라서 얼마든지 직권 증인 신문할 수 있고 증거로 채택했다 하더라도 나쁠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선지, 이제 4번 선지가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이면서 또 기본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따로 이제 내년을 대비하는 분들은 따로 이제 우리 공부를 해 둬야 됩니다. 자, 봤더니 증거 조사 신청 기각 결정 등 판결 전에 수능 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이 재판의 간결성 원칙에 따라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간결성 때문에 판결 전에 수능 절차에 관한 결정 응에 불과하므로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루어지는 결정에 불과하므로 따라서 신청의 당부에 관한 이유를 다만 신청의 이유 있다 없다 이렇게 간단히만 밝히면 된다. 자, 이거는 기본서에 없는 이러한 판례였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면 된다. 이제 앞으로는 내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지만 내년부터는 기출된 선지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구속. 아이고, 이것도 정말 어떻게 하면 쉽게 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수강생 또 수험생분들을 기쁘게 드릴까? 이런 맥락 같아요. 1번 수십 번 기출된 거죠. 이미 영장 발부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있습니다. 자, 제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추선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까? 자,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이죠. 저거 거부했다 하더라도 강제 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구속영장에 의해서 이미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입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힘으로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힘으로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원래 피의자 쓴문만 나오면 강제 구인이 안 되지만 영장에서 적법하게 구인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2번 선지 아우 진짜 이거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에서 이것만큼 많이 나온 게 없다. 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 이분을 뭐라 부르죠? 수임 판사님. 자,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 수임 판사의 재판 이거 항고할 수 있습니까? 안 됨. 준항고할 수 있습니까? 안 됨.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않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항고 안 되고 준항고 안 됩니다. 아유 진짜 지겹더라고요. 자, 지금 다른 선지를 보지 않아도요 2번에 정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선지 읽지 않고 넘어가는 연습, 우리 테크닉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로. 자, 이거 봅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보통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2번 선지 읽고 끝을 냈어야 돼요. 3번 선지 읽는 순간 뭐지? 자, 이거는 수임 판사님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에요. 법원의 결정. 수임 판사님이 아니라고요. 수임 판사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절대 항고도 안 되고 준항고 안 됩니다. 항고도 안 되고 준항고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법원의 결정은 403조 2항 아까 또 나왔었네. 403조 2항 구금, 압수, 환부, 보석, 감정유치 특히 구금에 관한 결정으로서는 보통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구속영장 발부만 읽고 수임 판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번 선지는 별표를 하나 주시고 내년부터는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4번도 수십 번 기출됐던 거죠. 구속이 만료된 무렵에 종전영장에 기재되는 사실과 다른 사실로 재차 구속하였다. 이걸 이중구속이라고 부르죠. 딴 놈 똑같이 이중구속. 자,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했다. 이중구속했다.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적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었고요. 자, 12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이란 이런 것이다. 그래, 맞아. 공소장에 기재된 또는 공소장에 기재할 이 구체적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다음 방조범. 자, 방조범 뭐 없이는 안 되죠? 정범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정범의 구속요건 해당 사실도 적어야 됩니다. 2번 갑니다. 공소 제기된 범죄 성격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특정하면 되는 것이며 자, 이거 우리가 많이 했었죠. 이것도 뭐 여러 번 기출되었던 것이고 다소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해서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거 뭐 많이 했던 것이고 공소제기 방식이 이것도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죠. 보통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를 많이 출제를 했다가 그다음에 근데 굉장히 쉬운 선지들로만 구성한 문제였습니다. 다 기출되었던 것들이고 예전에 그다음에 또 뭐 기본서에서도 제가 다 다뤄드렸던 거고 자 아니나 다를까 3번에 공소장 일본주의가 나왔네요. 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나빠요. 그러면 하자는 치유됩니까? 네, 하자 치유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우리 법원직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이죠.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첫 번째, 두 번째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다. 두 개 플러스 되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가 하자 치유된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하자가 치유됩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된 절차 이력을 다툴 수는 없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아유 진짜 이걸 왜 문제로 냈을까 몰라요. 구속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구속된 후 석방되었다. 둘 다 모두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자, 첨부 서류가 공소장에 첨부하라는 서류가 3개 있죠. 먼저 공소장 부본, 공소장 부본 첨부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변호인 선임서 첨부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구속에 관한 서류 첨부하게 되어 있다. 구속에 관한 서류는 구속된 놈은 물론이며 구속되었다 석방된 자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강조드렸고요. 이것도 기출 많이 되었었고요. 자, 12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1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이제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13번 문제도 자 최신 판례 문제입니다. 최신 판례 할 때 제가 전범위 모의고사 하면서 제시했던 이 문제입니다. 자, 최신 판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1번 볼게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요거 다시 한번 확인. 뭔가 긴급한 상황이죠. 또 증거 보존의 필요성, 긴급성마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를 녹음한 거, 녹음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도 마찬가지고 사진 촬영한 거, 지금 증거 보존의 필요성, 긴급성, 범행이 행해진 직후, 그러면 당연히 긴급성이고 행해진 직후고 그다음에 꼭 필요하고 상당성을 지켰다면 영장 없이 녹음했다 하더라도, 영장 없이 사진 촬영했다 하더라도 나쁘다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여러 번 했었던 것이고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사진 촬영 판례만 있었다가 녹음자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최신 판례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1번을 전제로 해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녹음하였는지 여부. 자, 그래서 제대로 녹음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는 사생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 뒤에 종합적 고려만 나오면 거의 맞는 선지입니다. 3번 선지 갈까요? 아유, 3번은 야, 이렇게 쉽게 내다니 진짜 너무 쉽게 냈어요. 쉬워도 뭐 진짜 몸서리 쳐질 정도로 쉽게 냈어요. 이게 문제야 싶을 정도로. 자, 3번 선지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앞에 자 누구에게 피의자에게 확인해 두시고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요. 위수중. 비록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수중으로서 증거의 부정. 저 속지 말라고 몇 번씩 말씀을 했습니까? 에이고. 자,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피지위 있지 아니한 자, 예컨대 참고인 또는 피대사자, 참고인 등에게는 대한민국 형사법상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상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될 사람은 누구? 네, 피고인과 피의자입니다. 다음에 14번 갑니다. 면소. 에이씨, 면소. 왜 욕을 하고 그래? 어떻게 욕이 나왔어요? 제가 욕하는 거 봤어요? 많이 봤어요. 자, 여러분들 면소 사유에 확 40회가 있죠. 확 40회. 326조 확 40회. 면소 사유. 확이 뭡니까? 확정 판결이 있는 때 기판력. 사는 사면, 일반 사면만 가리킨다는 거. 그다음에 시, 공소시효 완성. 그다음에 패는 법령의 해패로 형이 폐지. 326조. 자, 먼저 1번 선지는 확정 판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확정 판결, 외국 판결, 이거는 기판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판력이 없으므로 면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확정 판결 받은 놈,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공소 제기할 수 있고 거듭 처벌됩니다. 왜? 외국 판결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2번 갑니다. 자, 2번이 이제 조금 생소한 지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면소라는 거를 자, 우리 형식 재판 중에 하나로 배웠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2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형법은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도 몰수에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유죄 재판을 하지 않아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때로는 몰수만을 따로 선고할 수도 있다. 유죄 재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이거는 공소 제기가 되고 또 최소한도 이와 같이 실체 재판에 들어가서 실체 판단을 해봤더니 유죄 재판을 하지 않아도 몰수의 요건이 충족되어지고 몰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것들이 됩니다. 따라서 실체 판단에 들어가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저부터 가르쳐야 되고요. 실체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 면소의 경우에는 면소는 형식재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형식재판은 실체 심리를 함이 없이 공판적 문 밖에서 쳐내는 겁니다. 실체 재판을 함이 없이 공판적 문 밖에서 쳐내는 것인데 어떻게 몰수에 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형법에 따른 유죄 재판을 하지 않아도 몰수의 요건을 갖췄을 때 몰수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적어도 실체 판단을
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실체 판단에 들어가서 실체 판단을 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실체 판단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면소를 하는 경우에는 몰세 선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2번 선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좀 생소한 선지를 하더라도 잘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를 하더라도 3번은 뒤지게 기출되어 있잖아요. 확 40회에서 4에 걸리는 거 일반 사면만 가리키고 특별 사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다음에 이거 면소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이 이른다. 아까 제가 331조 아까 소개했었죠. 구속영장의 실효조항 331조 구속영장의 실효조항의 면소 공소기각 그다음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집행면제 벌금 과료 이런 것들 구속영장이 실효된다는 거 봤었습니다. 15번 갈게요. 자, 공판정의 출석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하죠. 그래 맞아. 나올 만하죠. 자, 이른바 골석재판과 관련된 우리 특히 법원직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번 볼게요.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합니다. 276조. 그래서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입니다.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해야 되는데 다만 대리인을 대신 출석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는 정작 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76조 조문 그대로 오매 조문을 앞으로 잘 봐야 되겠군. 네, 잘 봐야 됩니다. 조문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 2번 볼게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자,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이거 뭐라 부르죠? 경미 사건입니다. 277조 1호에 나와 있는 경미. 일단 확인할게요. 5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아니에요. 500만 원. 근데 이거는 법정형을 가리킵니다. 경미 사건의 취지상 법형형 따라서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겠네요. 절도죄 법정형이 이미 6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경미 사건에 해당되면 안 됨? 안 됨. 경미 사건의 취지상 여기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출정 없이 개정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미 사건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는 경미 사건의 취지상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 자, 이거는 생소한 선지입니다. 생소한 선지이기 때문에 이번 선지는 이제 내년을 대비할 분들은 자세히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기출되지 않았던, 그다음에 판례도 그닥 나오지 않는 생소한 선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서에도 없는, 그래서 앞으로 경미 사건의 취지상 법정형을 가리키는 거구나. 따라서 법정형이 6년 1,000만 원 이하라면 이미 경미 사건에 해당되지 않음. 아무리 벌금형을 300만 원 선고한다 하더라도 출석 없이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볼게요. 공소기각 면소. 자,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277조 2호. 2호에 해당하는 유리한 재판. 제가 유리한 재판에 면소와 공소기각만 들어가고 무죄는 안 들어간다. 무죄는 안 들어간다.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자, 이거는 최근에 기출된 건 아니지만 제가 진짜 많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소기각, 면소 재판을 할 사건, 이른바 유리한 재판의 경우에는 골석 재판할 수 있으나 무죄는 유리한 재판이 아닙니다. 무죄는 이제 심신상실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할 때 골석 재판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약식 명령에 대해서 지원 피고인만이 정치재판 청구 277조 4호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골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 선고할 수 있습니다. 277조 4호. 자, 약간 생소한 선지가 끼어들어가긴 했지만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었던 것입니다. 조문 관련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게 16번을 보겠습니다.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 증거파트 문제 출제할 만하죠. 이것도 최신 판례 문제입니다. 최신 판례 선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우리 전범위 모의고사 파이널 3세션, 최종 파이널 3세션 과정에서 전범위 모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 그다음에 수가 작성된 이 조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요. 자, 피신조서와
또는 피의자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는 기타 조서에 증거 능력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변호인의 의견서에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이 있다 해서 여기다가 증거 능력을 줍니까? 변호인 의견서보다는 이 조서가 더 확실한 것인데 조서 자체에 증거 능력이 없다면 같은 피의자 진술이 기록되어 있는 변호인 의견서 더욱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변호인 의견서의 키워드를 두시면 됩니다. 최신 판례입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뜨끈뜨끈하죠. 자,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도 최신 판례입니다. 자, 증인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게다가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녹음 파일 등 얘는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자, 여러분들 적법한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은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뒤에 보면 여기에 변호인 피고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했다 하더라도 위법성은 함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들 또는 위수중 이거는 함부로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함부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함부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뒤에 가서 증거 동의했다 하더라도 괜찮다 하더라도 함부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제 3번은 엄청나게 많이 기출된 것이고요. 최신 판례를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기출됐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피의자 진술을 기록한 조서라면 그 이름 내지 형식과 관계없이 피신 조서와 똑같이 보자. 피의자 진술을 기록한 것이라면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신 조서와 똑같이 보자. 그래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경 작성이라면 312조 3항으로 검사 작성이라면 312조 1항으로 가자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4번도 최신 판례. 자, 형식이 압수조서입니다. 형식이 압수조서라 할지라도 여기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 즉 피의자 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건 피의자 쓴문조서로 보자 이겁니다.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을 묻지 않고 피의자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면 뭐로 보자? 피신조서로 보자. 자, 피신조서라면 312조 1항과 312조 3항에 따라서 즉 내용의 인정이 필요하죠? 내용의 인정.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최신 판례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시는 내용을 동원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발 완주하셔야 됩니다. 제발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전범위 모고 할 때 제가 얼마나 강조드렸습니까? 그 프린트 마지막 시험 보기 전날 전전날 꼭 다시 한번 보고 가시라고 제가 그거는 서너 번 이상 반복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17번 하겠습니다. 재심. 요 재심은 좀 묵은지 판례입니다. 묵은지 판례.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풀었던 것이고 또 기출된 것들이고요. 1번 선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법령은 만약에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자, 이렇게 됩니다. 개정됐다면 옛날 재심 대상 판결 당시 재심 대상 판결은 원판결 요때의 A 법령이었다가 요게 개정이 되면서 지금 재심 판결 당시 재심 심판 판결 당시에는 B로 변경되었다 그러면 B 현재의 법령인 B를 적용하는 것이지 옛날에 재심 대상 판결 당시에 구 판결 당시에 옛날 원 판결 당시에 법령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개정된 현재의 법령.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 지금 현재의 법령 재심 대상 판결이 아니라 재심 판결 당시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재심 대상 판결이 아닙니다. 재심 판결 지금 현재 재심 대상 판결은 옛날 재심 대상 옛날 판결이고요.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폐지되면 변소 확사 실패. 그래서 1번 선지 맞고요. 2번 선지 갑니다. 자, 이건 420조 2호 5호 420조의 재심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5호죠. 5호. 자,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경우 이때는 가벼운 죄라는 것은 가벼운 별개의 죄. 그래서 가벼운 별개의 가벼운 죄, 별개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죄 자체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의 자료의 변형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 선지도 기출된 선지고요. 문제집에서 많이 풀었던 선지입니다. 그다음에 3번. 3번은 뭐 한 10번은 더 기출되었을 겁니다. 또 420조 5호 관련해서 5호 신규성, 명백세로, 명백성과 신규성에서 신규성 관련 판례입니다. 자, 새로운 증거 신규성. 자, 이거 피고인에게도 새로운 증거이었을 걸 요하느냐? 자, 아예 몰랐다. 또 몰랐다는 건 당연하며 알았다 하더라도 제출하지 못한 거 포함됩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몰랐던 거 새로운 증거에 해당됩니다. 또 알았다 하더라도 제출하지 못했던 것도 새로운 증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실 없이 제출한 것만 뒤지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거요. 자,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 또는 항소 상고 기각 판결만 됩니다. 이건 420조에 있고요. 이건 421조에 있고요. 그럼 면소는요. 이거는 유죄 판결이 아니걸랑요.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걸랑요.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재심의 대상은 뭐만? 유죄의 확정 판결만. 따라서 면소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적법합니다. 맞습니다. 18번 갈까요? 간이 공판 절차 진짜 혼돈이 레알리 너무나 쉽게 내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일단 우리 너무나 쉽게 냈다는 전자하에서 4번 선지부터 거꾸로 갑니다. 간이 공판은 우리 법원 관련 시험에서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자, 4번 볼게요. 간공에서는 증거동의 간주하죠. 자, 증거동의 간주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증거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증거 능력 제한을 완화시키죠. 자, 증거 능력 제한의 완화 중에서 전문 법칙을 완화시킵니다. 전문 법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증거 동의를 간주해요. 그래서 318조의 3에 증거 동의를 간주하는데 다만 단서에 봤더니 뭐라 되어 있죠? 이의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단서를 포함해서 이의가 없는 한을 갖다 붙인 겁니다. 조문 그대로 3번 술에 만취되어. 혹시 지금까지 만취된 분들 계시나요? 시험 끝나고 토요일부터 먹기 시작한 술이 지금까지 계속 술에 만취되었다는 건 뭐예요? 아무 저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술 만취되는 뭐가 심신상실 아니면 이건 내용을 부인하는 겁니다. 따라 간공을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뭐 술에 만취된 건 진짜 만취될 정도로 많이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은요. 간공을 취소할 때는 검사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18조 2에 아니 301조에 의해 자 그래서 286 왜 이래 이거 286조 3에 286조의 3에 따르면 간공을 취소할 때는 검사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 간이 공판 절차는 언제 진행하죠? 간이 공판 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했을 때. 1번 선지도 약간 생소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4번부터 거꾸로 올라간 것은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은 겁니다. 자, 공소사실 다투었습니다. 지금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형사 책임을 긍정하는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해야만 형사 책임을 긍정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해야만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의했다 하더라도 절대 간공에 의해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간이 공판 절차는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적나라하게 자백했을 때만 그래서 공소사실을 다투었다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동의했다 하더라도 절대 간공에 의해서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19번 갈게요. 증인신문 이것도 뭐 엄청나게 많이 풀었던 것이고 증인신문을 틀리시면 안 되죠. 이건 전직률 많이 나오는 것이고 특히 우리 법원 관련 시험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충분히 잘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1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직무상 비밀 우리가 공무상 비밀이라 부르고요. 자, 맨 끝에 승낙 없이는 증을 신문하지 못한다. 자, 147조에 나와 있는 증인거부권 증언이 아니라 증인거부권 증언거부권 아니죠? 증인거부권. 그다음에 이거 아까 나왔었잖아요. 내가 설명드렸죠. 내가 뭐예요?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일반적인 공판기일에는 공범인 운동 피고인은 증인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리되는 순간 증인될 수 있다. 공범이 아니라면 별개의 사실로 기소된 경우도 증인 적격이 있고요. 이미 많이 풀었었고요. 그다음에 3번 선지 갑니다. 야유 진짜 또 나왔네. 전직렬 모두 10번, 20번은 기출되었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해요. 그걸 다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요. 다시는 처벌이 될 두려움이 없다고요. 다시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다시는 처벌될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때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증언거부권 148조의 증언거부권은 내가 한마디 뻥끗하다 보면 나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다. 나의 형사책임이 발견 또는 반로 또는 드러날 염려가 있다 해서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뭐 드러난다 하더라도 처벌될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다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거니까. 자, 그다음에 4번 갑니다. 증언거부권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160조.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달리 아까 나왔었죠. 진술거부권의 불고지는 위수중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쳐냈지만 증언거부권의 불고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증언거부권의 불고지는 증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증언의 증거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의 불고지는 위수중으로 증거 능력을 주지 않았죠. 두 개 구별해서 풀어야 되고요. 20번 갑니다. 무죄추정. 자, 아주 오랜만에 냈어요. 무죄추정의 원칙도 이른바 제2편의 소송의 주체 파트에 피고인 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례적으로 피고인 파트에서 무죄추정, 그 다음에 있는 진술거부권 둘 다 모두 이렇게 출제를 다 했더라고요. 상당히 이례적인 출제 패턴이었는데, 여하튼 무죄추정의 원칙은 오랜만에 나왔다. 최근에 기출된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늘 간단하게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이든 피고인이든 무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만약에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도주한 거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쓰는 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주한 거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포승, 수갑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도주한 거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또 저쪽에서 재판장님도 풀어주세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박해 둔 것은 안 됩니다만.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죠. 이거는 뭐 모르면 나가요. 나가지 마세요. 자, 직업 없음, 또 소년부 송치처분 이런 것들은 동명이인을 잡아내기 위해서, 즉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그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뭐 앞에 있는 게 좀 아리까리한 것도 없지만 아리까리 하더라도 정답은 뻔히 나와 있죠. 지문 한 개의 순지만, 지문 하나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확정되기까지 무죄 추정되니까 확정되기 전이라면 무죄 추정됩니다. 정말 쉽게 냈습니다. 선지도 길지 않고 민법에 비하면 유치원생 문제죠. 민법 그 박스 형식에다가 뭐 케이스 형식에다가 민법이 그게 문제입니까?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냐고. 그 민법은 신의 영역. 요거 유치원생 영역. 죄송합니다. 열심히 풀었을 텐데 제가 자꾸 이렇게. 자, 21번 갑니다.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이거야 뭐 우리가 많이 풀었던 것이고 최신 판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전법인 모고 할 때 다 제가 문제로 해서 다 풀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1번 볼게요. 간접 사실, 간접 증거. 그러면 간접 증거만 가지고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네. 간접 증거만 가지고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심이라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되고요. 뭔가 법관의 마음속에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간접 증거만 가지고도 자신 있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요. 자, 목적과 용도를 위탁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했다. 객관적 구속 요건 요소, 객관적 구속 요건 요소로 하면 뭐 엄격한 증명. 그다음에 목적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목적 용도 다 모두 객관적 구속 요건 요소, 엄증. 명예훼손죄에서 전파 가능성 이것도 객관적 구속 요건 요소
그러면 이것도 엄격한 증명. 뭔 놈의 자유로운 증명이요? 자유로운 증명은 뭐 수준법에서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들만 자유로운 증명이죠. 자, 명예훼손죄에서 명만 가지고 풀면 안 돼요. 우리가 또 두 문자 막 땄었죠. 뭐 고양탄자, 특히 명심해서 몰수하자에서 명 자유로운 증명 오케이 해서 틀린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명예훼손죄에서 진실 플러스 공공, 진실 플러스 공공 이것이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자가 증명해야 된다. 피고인이 진실 플러스 공공이었습니다라고 증명함으로써 형사 책임을 지금 면하려고 행위자인 피고인이 증명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이렇게 자 설명드렸습니다. 명이라는 거. 근데 여기는 명예훼손죄에서 전파 가능성입니다. 진실 플러스 공공이 아니고요. 그래서 엄격한 증명을 가야 되면 이거 틀리면 진짜 미워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공모관계. 자, 공모,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 엄격한 증명. 다만 이거는 공모관계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 깊숙하게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고의, 범의, 그 다음에 목적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시하고 있죠. 똑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2번 갈게요. 자, 제적 기피. 진짜 올해 출제 패턴은 작년에 형소법이 좀 어려웠다. 작년에 형소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반발 심리 또는 반성적 기조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내겠는가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거는 법원 파트에 수중기 주체 파트에 아까 피고인 쪽에서 두 문제가 나왔었죠. 무죄 추정 진술거부권. 또 법원 파트에서도 이례적으로 제척 기피와 관할 둘 중에 하나 출제를 하는 게 보통인데 둘 다 모두 출제했습니다. 다행히 둘 다 모두 쉽게. 어떻게 하면 쉽게 출제를 하겠는가. 이거 진짜 너무했어요. 혼돈이. 증거 실적을 기각하는 결정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23조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통역인에게도 25조 법원 사무관 등 통역인에게도 법관의 제척 기피가 적용되죠. 근데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이 아닙니다. 친족이 아니라고요. 친족이 아니라면 제척되지 않습니다. 제척 사유가 있다 볼 수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약 10몇 년 나오면 뒤에 항소심이냐 1심이냐를 살펴보라고 했죠. 1심이라면 전심재판이 아닙니다. 17조 7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항소심이에요. 그 다음에 분명한 전심재판에 기초되는 조사심리 또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 해당됩니다. 제척권이 된다. 어머, 정답은 그러면 4번이야. 네. 이것도 17조 7호 관련해서 전심재판에 해당된 것이냐에 관해서 파기환송 전에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에 또 관여했다. 이건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야, 파기환송되면 그 신급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전심이에요. 전심이긴. 점심이 지난 지가 4시간 됐는데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겠죠. 일단 전심재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기환송. 자, 그다음에 23번 갈게요. 이것도 재정신청. 자, 굉장히 쉽게 냈죠. 자,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좀 쉽게 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좀 실전 난이도에서 실전에서 어렵게 느꼈는가는 제가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가 나중에 이렇게 문제를 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비교적 쉽게 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실전의 난이도는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 곡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고소권자. 여러분들 고발인은 세모 쳤고요. 고소권자는 제가 항상 똑바로 쳤죠. 고발 사건은 딱 4개 사건만. 그러나 고소 사건은 다. 대상범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의 일종으로서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 기소유예도 재정신청할 수 있음. 그 다음에 이거 공소시효 진행 정리됩니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262조의 4에 있죠. 262조의 4. 그 다음에 재정신청 취소한 놈은 다시는 재정신청할 수 없습니다. 264조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야, 이거 오랜만인데. 뭐가 오랜만이야? 맨날 풀었는데. 전부 다 기출된 선지들이고요. 전부 다 쉬운 문제들이고요. 재정신청의 제기간 10일이죠.
검찰 항고를 거쳐서 항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10일은 무슨 기간? 네, 불변 기간입니다. 자, 불변 기간이기 때문에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절대 넘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넘겼어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안 받아준다니까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기각합니다. 불변 기간을 넘겼으니 24번 가겠습니다. 어머, 진술 거부권 또 나왔어.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많이 내는가? 아까 진술 거부권의 불고지 선지 봤었고요. 또 냈어요. 이야, 진짜 어떻게 하면 쉽게 내지? 아, 이렇게 내는 게 좋겠다. 죄송해요. 자,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근데 헌법은 진술 거부권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을 받들어 형소법에서 피고인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의 고지에 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지받을 권리, 고지 의무는 헌법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형소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 피의자는 244조의 3에, 피고인은 283조의 2에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네, 납니다. 안 난다고요? 나. 2번은 단순 부인. 야, 단순 부인한다고 해서 나중에 걸리면 그냥 작살 내면 되겠습니까? 자, 명백하고 적극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하면은 나중에 괘씸죄를 동원해서 가중 처벌할 수 있으나 단순 부인하고 있는 경우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 단순 부인하고 있는 것은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3번, 야, 이거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의 고지는 인정신문하기 전에 먼저 고지하죠. 진술 거부권의 고지를 한 다음에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이렇게 진행되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예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을 거부, 이런 것들 다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규칙의 127조에 있습니다. 규칙. 그다음에 진술 거부의 고지는 인정신문 전에 한 번만 깔끔하게 하면 됩니다. 매 공판기일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싹 다시 갱신은 엎어버리고 다 무효화시키고 처음부터 싹 다 다시 한다. 25번 갑니다. 상소. 그래, 상소심이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드디어 나왔네요. 보통 상소심은 한 두세 문제 이상 나오는데 올해는 아주 간결하게 딱 한 문제만 나왔습니다. 1번 봤더니 야, 이거 오랜만이구나. 뭘 오랜만이시죠?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 화내지 마시고요. 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떨어지면 소급하죠? 소급하여 당의 형벌 관련 법령을 없앱니다. 소급하여 형벌 관련 법령을 없애니까 무죄.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당의 형벌 관련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무죄 판결 선고해야 됩니다. 근데 면소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나는 무죄인데 왜 면소를 때리는 거야 이거. 이 면소에 대해서만은 상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래 면소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어요. 아시죠? 상소액이 없으나 이것만은 면소라도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상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형무기 절대 포기 안 됩니다. 349조 단서. 어머, 조문이네, 조문. 네, 조문입니다, 조문. 사형무기는 상소 포기할 수 없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추하는 가능하다. 포기만 안 되는 것이고 추하는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검사님, 공익의 대표자 맞아요. 자,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서 상소로 불복할 수 있지만 재판의 주문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거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해서는 절대 불복 안 됩니다. 이건 피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든 피고인이든 주문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머, 그러면 정답이 4번. 자, 4번이 약간 까다로웠지만 또 최근에 기출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나 제가 늘 설명드렸던 것이고 또 기본소에서 많이 봤던 것이고 자, 105조. 105조가 뭐냐면 구속기간 갱신 또 보석 이런 것들을 할 때
상소 기간 중 상소 중에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누가 하느냐면 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다면 원심 법원이 하고, 기록이 상소 법원에 넘어가면 상소 법원이 한다. 그리고 볼게요. 기록이 항소 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 그럼 원심 법원에 있다는 거예요. 원심 법원은 1심 법원이에요. 여기서 1심 법원. 1심 법원에 있다. 그러면 이때 구속기간 갱신 누가 합니까? 1심 법원이 합니다. 따라서 기록이 없는 항소법원에서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를 판단 불가능합니다. 기록이 없는 항소법원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처리한다? 1심 법원이 원심 법원이 처리하는 거 위법하지 않습니다. 105조를 참고하시고 기록이 있는 법원이 한다. 기록이 상소법원에 넘어오면 상소법원이 하는 것이고, 기록이 상소법원에 넘어가기 전에는 원심법원, 1심 법원이 한다. 자,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해설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자,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실전에서는 지금 느끼는 감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적 압박감 때문에. 자, 그렇지만 우리가 파이널 2세션, 3세션까지 다 완주했다면 너끈히 고득점할 수 있는, 작년보다 그 난이도가 훨씬 쉬운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감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점수를 받아서 행복한 희망적인 기대감에 부푼 기다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작년부터 열심히 했던 분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 분들은 다시 또 새로운 도전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자, 다음에 면접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